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한지영이 말했다. 이제 끝났어. 드디어.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다. 관 속에 누운 시어머니 강미숙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영은 핸드백 속 서류 뭉치를 쓰다듬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던 그날부터 준비해온 것들이었다. 남편 박준혁이 말했다. 여보, 얼굴 표정 관리 좀 해. 사람들이 보잖아. 지영이 말했다. 걱정 마. 난 배우 뺨치게 연기할 수 있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하지만 관 뒤편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는 그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미숙의 주치의였던 신태준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이상하군. 분명 회복 중이셨는데. 그는 3개월 전 강미숙의 마지막 검진 기록을 떠올렸다. 치매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고 인지 능력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이라니.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박준혁의 회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최진우가 말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강미숙 여사의 전 재산 280억 원은 모두 아드님이신 박준혁 씨에게 상속됩니다. 지영이 말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 마지막까지 아들 생각만 하셨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준혁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혁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강미숙 여사의 진짜 유언장을 보고 싶으면 내일 오전 10시 서초동 공원으로 오시오. 준혁이 말했다. 뭐야 이거? 지영이 말했다. 장난 아니야? 무시해. 하지만 준혁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몰래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신태준이 말했다. 오셨군요. 준혁이 말했다. 당신이 보낸 거야?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태준이 말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 안에는 강미숙의 육필 편지와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은 준혁이 말했다. 이게 무슨... 강미숙이 쓴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치매인 척했다는 것이었다. 3년 전부터 며느리 지영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일부러 치매 연기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영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태준이 말했다.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한테 정기적으로 연락하셔서 진짜 건강 상태를 체크받으셨고 병원 기록은 제가 조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부탁으로요. 준혁이 말했다. 그럼 어머니는 왜? 태준이 말했다. 사모님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은 그 시험에서 낙제하셨죠. 진짜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80억 원의 재산은 준혁이 아니라 준혁과 지영 사이의 딸 박서연에게 전액 상속되며 서연이 30세가 될 때까지 신태준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준혁에게는 단 1원도 상속되지 않았다. 준혁이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 태준이 말했다. 해보시죠. 하지만 이 USB 안에 들어있는 3년치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법정에 제출하면 상속은 고사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요. 그 순간 준혁의 뇌리를 스쳐간 것은 지난 3년간의 장면들이었다. 지영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게 했던 온갖 학대들. 밥을 굶기고 약을 바꿔치기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그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다니. 준혁이 말했다. 지영이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태준이 말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방관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USB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재에서 그것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지영이 말했다. 이 노망든 할망구가 언제 죽으려나. 돈만 축내고. 강미숙 역시 화면 속에서 대답했다. 지영아, 배고파? 지영이 말했다. 또 배고파? 아까 먹었잖아. 치매 걸려서 기억력이 없나 봐. 오늘 저녁은 거르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다. 강미숙이 혼자 있을 때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준혁아, 엄마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그 돈으로 지영이와 사치를 부린 것도 엄마가 치매인 줄 알고 방심했지. 하지만 엄마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걸 검찰에 넘기겠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는 자신의 횡령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린 것, 그것으로 지영 명의로 강남 펜트하우스를 산 것 모두 들켰다. 그날 밤 준혁이 말했다. 지영아, 우리 큰일 났어. 지영이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준혁이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대. 다 연기였어. 그리고 우리가 한 짓들을 전부 녹화하셨어.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지영의 손에서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지영이 말했다. 뭐라고? 준혁이 말했다. 게다가 유언장도 가짜였어. 진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서연이한테 간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어. 지영이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난 3년간 그 할망구 시중 든 게 다 헛수고란 말이야? 준혁이 말했다. 시중을 들긴 뭘 들어. 당신이 한 짓이 뭔데? 학대하고 굶기고. 지영이 말했다. 당신도 같이 했잖아. 같이 웃으면서 봤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준혁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감옥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회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지영은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강미숙이 남긴 장부와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완벽했다. 법정에서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 박준혁은 3년간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했으며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습니다. 또한 치매에 걸린 모친을 방치하고 학대에 동참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준혁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지영도 노인학대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강남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고 부부의 모든 재산은 횡령 배상금으로 날아갔다. 순식간에 거지가 된 것이었다. 지영이 원룸으로 이사한 날 밤 딸 서연이 찾아왔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서연이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안 살 거야. 지영이 말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남기셨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적혀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는 내가 30살 될 때까지 신태준 아저씨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를 돌봐주기로 했대. 나 이제 아저씨 집에서 살 거야. 지영이 말했다. 안 돼. 넌 내 딸이야.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였어. 서연이 말했다. 우리 거? 할머니 돈이 왜 엄마 거야?
엄마는 할머니를 괴롭히고 굶기고 때리기까지 했잖아. 나 다 봤어.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그런데도 참았던 건 할머니가 나한테 참으라고 했기 때문이야.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는 내가 12살 때부터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치매인 척 하신다는 것도, 엄마를 시험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엄마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더 나쁜 사람이 됐지. 지영이 말했다. 너,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서연이 말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할머니 말이 맞았어. 서연은 그렇게 떠났다. 지영은 텅 빈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 신태준이 지영을 찾아왔다. 그가 말했다. 강미숙 여사께서 당신에게 전하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영이 말했다. 무슨 메시지? 태준이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3년간 봉사활동을 하면 서연이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남긴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지영이 말했다. 고작 100만 원? 280억이 있는데? 태준이 말했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군요. 역시 어머님 판단이 옳으셨어. 그는 등을 돌렸다. 지영이 말했다. 잠깐,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100만 원이라도 감사하게 받을게요. 태준이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방금 당신의 답변으로 그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칠 거라고 기대하셨지만 역시 기대가 틀리지 않았네요. 아니, 기대를 저버렸다는 게 맞겠군요. 지영이 말했다.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태준은 대답 없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감옥에 있던 준혁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강미숙이 남긴 또 다른 편지였다. 교도관이 말했다. 박준혁 씨, 편지 왔습니다. 준혁이 말했다. 누구한테서요? 교도관이 말했다. 고인이 된 어머님께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6개월 뒤에 전달하라고 하셨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어머니의 글씨가 선명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변하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렸단다.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구나. 엄마가 치매인 줄 알고 방심했던 그 3년이 내 진짜 모습이었어. 돈에 눈이 멀어 엄마를 버린 너.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 서연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그 애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제 엄마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비록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준혁은 과호흡과 심한 스트레스로 진단받았다. 독방에서 눈을 뜬 준혁이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다. 한편 서연은 신태준의 보호 아래 명문대에 합격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태준이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께서 내 18살 생일에 주라고 하신 편지가 있어.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가요? 편지를 읽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미숙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아,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15살이구나. 할머니는 앞으로 3년간 연기를 할 거야. 치매 환자 연기를. 그건 너희 엄마와 아빠를 시험하기 위해서란다.
할머니는 그들이 변하길 바랐어. 진짜로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실패할 거야. 할머니가 너무 잘 알거든.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니까. 서연아, 할머니의 돈을 받거든 절대 교만하지 마라. 그 돈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라고 남겨주는 거란다.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은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이니까.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 꼭 할머니 뜻대로 살게요. 약속드려요. 그로부터 10년 후 서연은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빈민들을 치료했다. 어느 날 진료소에 한 남루한 노인이 찾아왔다. 서연이 말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노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숨이 멎었다. 출소한 아버지 준혁이었다. 7년의 감옥 생활로 완전히 늙어버린 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준혁이 말했다. 배가 아파서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검사해 드릴게요.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였다. 수술비는 3천만 원. 건강보험이 없는 준혁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준혁이 말했다. 수술은 포기할게요. 그냥 진통제만 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수술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준혁이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준혁의 눈이 커졌다. 서연이 말했다. 저예요, 서연이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용서하라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라고. 준혁이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서연이 말했다. 알아요. 이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사세요. 준혁은 딸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강미숙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루어졌다. 미움이 아닌 용서로, 복수가 아닌 자비로.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 영정 앞에 섰다.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강미숙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다. 너는 내가 믿었던 그 아이구나. 내 자랑스러운 손녀야. 지영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갔다. 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편의점에 한 여의사가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서연이 말했다. 엄마. 지영이 말했다. 서연아. 서연이 말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건넸다. 서연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3개월 후면 퇴원하세요. 지영이 말했다. 내가 아빠를?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엄마도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할머니 같은 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영이 말했다. 고맙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서연은 봉투 하나를 두고 갔다. 그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 출발하세요. 할머니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강미숙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법으로도 저주로도 아닌 사랑으로. 그녀는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 모두 용서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강미숙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영원히 서연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다. 강미숙 자선병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40세가 된 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었다. 기자가 말했다. 박서연 원장님, 이 병원 설립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이 말했다. 제 할머니 강미숙 여사는 생전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분들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중석 뒤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준혁과 지영이었다. 70대가 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이 말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소? 지영이 말했다. 당신 딸만이 아니라 내 딸이기도 해요.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준혁이 말했다. 그래요. 우리 딸이요. 고마운 딸. 위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준혁은 작은 청소 용역 회사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았다. 지영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다. 아니, 이혼할 수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죗값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현판식이 끝나고 서연이 부모에게 다가왔다. 서연이 말했다. 오셨어요? 준혁이 말했다. 당연히 와야지. 우리 딸 큰일 하는데. 지영이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지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서연이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하시는 일 보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며 속죄하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학대했던 시어머니처럼 아픈 노인들을 정성껏 간호했다. 병원 로비에는 강미숙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 아래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미숙 여사 1945년에서 2025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신태준도 행사장에 참석했다. 이제 70대가 된 그는 여전히 서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께서 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어. 내가 이 병원을 열 대 주라고 하셨지.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가 또요? 태준이 말했다. 할머니는 이 순간까지 다 계획하셨어.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갈 거라고 믿으셨던 거야. 서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편지를 뜯었다. 할머니의 글씨가 여전히 또렷했다. 사랑하는 서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할머니의 뜻을 이뤘다는 뜻이겠구나. 할머니는 내가 의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을 열 거라고 확신했어. 왜냐하면 넌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니까.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이제 거의 다 쓰였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단다. 준혁이와 지영이를 용서해줘서 고맙구나. 그들은 어리석었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 다만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지. 너는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어.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똑똑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된 거란다. 할머니는 천국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녀야.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저 아래 병원 앞마당에서는 가난한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치료비가 없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서연이 로비로 내려오자 한 할머니가 말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손주 데리고 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걱정 마세요. 다 치료해 드릴게요. 그 순간 서연은 느꼈다. 할머니 강미숙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준혁과 지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영이 말했다. 우리는 결국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었어요. 준혁이 말했다. 이긴 게 아니요. 어머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지영이 말했다. 맞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냥 재산을 물려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됐겠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20년 전보다 훨씬 맑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매년 병원 개원 기념일에 이곳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꿈꾸셨던 그 병원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약속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서연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놀이였다. 서연이 말했다. 할머니도 보고 계시죠? 이 아름다운 하늘을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연은 미소 지으며 묘소를 떠났다. 그녀의 뒤로 석양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걷는 것처럼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있었다. 강미숙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재건이었고 증오가 아닌 사랑이었으며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280억 원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